빛의 마법사라고 불렀고 근대 미술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이름은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만나겠습니다. 22살의 청년 시절부터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렘브란트가 기록한 40년의 숨결, 위대한 예술가의 삶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렘브란트는 많은 자화상을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도 39점이라고 하는 많은 자화상을 남겼지요. 미술사 전체를 통틀어 남겨진 자화상의 숫자로는 렘브란트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회화 60여 점과 판화, 드로잉, 또 그림 속에 자신의 모습이 카메오로 등장하는 작품까지 포함한다면 100여 점 이상의 자화상을 남겼습니다. 대단합니다.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자신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담은 삶의 기록이며 깊은 감동의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적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22살의 자화상입니다. 머리카락과 귀, 목과 뺨으로 떨어지는 빛, 정교한 선들이 어우러지면서 긴장감을 만듭니다. 어둠 속에 감춰져 있어 뚜렷하지는 않지만 한 젊은이의 낭만적이고 신비로운 눈빛이 느껴집니다. 이미 렘브란트는 자신의 얼굴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렘브란트가 활동하던 17세기 해상무역의 강자로 떠오른 네덜란드는 풍요로워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명예를 과시하기 위해서 최고의 예술가에게 작품을 주문합니다. 1632년 젊은 화가 렘브란트는 암스테르담 외과의사협회의 단체 초상화를 의뢰받습니다. 렘브란트의 걸작 튠르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가 탄생합니다. 렘브란트는 새로운 방식의 연출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단체 초상화처럼 경직되고 근엄한 인물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에는 마치 연극 무대 배우들처럼 생동감이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빛의 효과를 활용해서 극적인 장면을 구성합니다. 이 그림 하나로 26살의 렘브란트는 하루아침에 최고의 화가로 등극하게 됩니다. 작품 의뢰가 쏟아지면서 렘브란트는 큰 부와 명성을 쌓아갑니다. 렘브란트 판 레이는 네덜란드 미술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거장입니다. 빛을 활용한 집중력 있는 명암 표현 테네브리즘, 바로크의 천재화가 카라바조의 키어로스코로 화풍을 발전시키면서 렘브란트 자신만의 독창적 기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렘브란트, 빛의 마법사라 부르고 근대 회화의 시작이라 불렀습니다. 1634년 잘나가는 스타화가 렘브란트는 검은색 베레모와 함께 모피 코트를 두른 자화상을 그립니다. 따뜻한 기운을 담은 밝은 빛이 화가의 얼굴을 밝혀주고 있고요. 자신감 넘치고 날카로운 눈빛은 우리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부유하고 풍요로웠습니다. 고급 저택을 구입하고 르네상스 거장들의 드로잉을 컬렉션하면서 화려한 삶을 즐기는 예술가였습니다. 1640년 34살 렘브란트는 네덜란드의 가장 인기 있는 초상화가였습니다. 장식이 달린 화려한 모자, 벨벳과 모피로 만들어진 옷, 자신감 넘치는 화가 렘브란트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작품이 그려진 1640년대 의상이 아닙니다. 그보다 100여 년 전의 스타일입니다. 르네상스 예술이 정점에 달했던 친쾌테토 시기입니다. 입고 있는 의상은 르네상스 전성기를 향한 렘브란트의 오마주였습니다. 이 자화상은 르네상스의 대가 티치아노의 작품 루드비코 아리오스토의 초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34살의 성공한 화가 렘브란트의 여유있는 표정과 르네상스 시대를 차용하는 자신감 넘치는 발상, 렘브란트의 분놀림은 거침이 없습니다. 화가들에게 자화상은 꽤나 자유로운 작업이지요. 모델에게 까다롭게 포즈나 표정을 요구할 필요도 없고요. 모델비도 들지 않습니다. 부유하지 않은 화가들에게 자기 자신은 가장 효율적인 모델인 것입니다. 자유롭게 기법을 실험하고 훌륭한 과정으로도 제격입니다. 자화상은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주는 과시, 홍보의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부터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특별히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욕구는 있었겠지요. 심지어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그의 다른 그림들만큼이나 인기가 있었습니다. 잘 팔리는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시기별로 기법과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자화상 하나하나에 자신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상반신의 그림이지요. 몸이 약간 틀어져 있는 근엄한 표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렘브란트의 코스프레가 시작됩니다. 화려한 의상과 개성이 뚜렷한 모자가 등장합니다. 동양의 귀족으로 분장하기도 하고요. 성서에 등장하는 돌아온 탕하의 모습으로 고대 그리스의 화가 제옥시스로 변하기도 합니다. 55살이 되면서 그려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 자화상은 미술사에 등장하는 자화상 중에 최고의 평가를 받는 그림이죠. 화가 자신이 만들어내는 감정이입의 드라마,
나르시시즘이 아닐까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렘브란트의 강렬한 자의식과 자기애가 느껴집니다. 호화로운 삶을 누리며 명성을 얻은 렘브란트에게 뜻하지 않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시민 민병대가 의뢰한 단체 초상화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1642년 렘브란트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면서 가장 큰 크기의 걸작 야경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야경은 그림 속 많은 인물들이 무질서하면서도 역동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극적인 빛의 효과와 함께 판타지의 요소를 더한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단체 초상화였어요. 이 작품은 의뢰인들의 기대를 크게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사정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자신들의 모습이 주인공처럼 근사하고 멋있게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렘브란트를 상대로 작품 제작비를 물어내라는 소송을 시작합니다. 렘브란트의 새로운 방식의 걸작 튠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 이 한 작품으로 거장의 반열에 올랐던 렘브란트였습니다. 더 많은 조형 실험과 노력을 기울인 작품 야경, 이번에는 이 한 작품으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불행은 또 다른 불행을 낳습니다. 3명의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었습니다. 겹치는 불행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기 시작한 렘브란트는 궁지에 몰립니다. 결국 파산을 하게 됩니다. 렘브란트의 젊은 시절의 자화상, 화려하고 고귀한 모습으로 자신감을 드러냈던 렘브란트. 내리막길을 걷고 몰락을 경험한 화가의 자화상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화려하고 세련된 화풍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렘브란트는 점점 더 대중적 취향에서 멀어집니다. 연이어 찾아온 비극적인 가정사로 인해서 사회성이 둔해지고 과거처럼 사람들과 잘 어울리질 못했습니다.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이제 거친 마띠에르와 투박함이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중적 취향에서 벗어난 스타일이라고 해도 위대한 화가 렘브란트의 탁월한 감정 표현과 예술적 감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661년 사도 바울로 분장한 자화상, 노연기에 들어서는 예술가의 질곡의 삶이 담겨져 있지요. 깊숙이 패어있는 주름과 애써 힘을 주고 있는 미간에서 렘브란트 자신이 버텨온 긴 시간 지쳐버린 삶이 느껴집니다. 자신을 치장하고 있던 화려한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작고 환한 빛 한 덩어리가 렘브란트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자를 쓰고 있던 검은 머리는 이제 하얀 은발로 변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감과 우월감이 가득했던 그의 눈빛은 차분합니다. 관조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겹겹이 두텁게 겹쳐올린 물감의 마띠에르, 묵직합니다. 자화상 속 화가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내면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독특한 타이틀입니다. 2개의 동그라미가 있는 자화상입니다. 특별한 포즈도 없고 미화도 없어 보입니다. 파레토와 붓, 망치를 들고 있는 화가 렘브란트는 정면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꼿꼿한 자세, 근엄한 표정입니다. 예술가의 자부심은 여전합니다. 렘브란트는 나이가 든 자신의 나약한 모습, 처진 살과 주름을 꾸밈없이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지요. 이 2개의 원이 있는 자화상은 조금 특별합니다. 그동안 어두운 배경을 바탕으로 빛을 활용해서 뚜렷한 대비를 만들었던 과거의 자화상들과는 꽤 다르게 보입니다. 얼굴을 제외한 그림의 많은 부분이 미완성으로 느껴질 정도로 거칠게 마무리됐어요. 사인과 날짜도 보이지 않습니다. 배경이 궁금합니다. 특이하게도 2개의 원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원은 무엇인가요? 렘브란트가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있어요. 제가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를 기억합니다. 아, 렘브란트가 20세기를 다녀간 것은 아닐까? 그래서 마치 말레비치의 극단적인 추상미술과 같은 현대미술에 매료된 것은 아닐까? 이런 싱거운 생각을 했던 기억입니다. 2개의 원, 이 특별한 배경은 많은 추측을 만들어냈습니다. 렘브란트의 자화상에서 만나던 어두운 공간이 아닙니다. 그냥 렘브란트 작업실의 벽일까요? 아니면 늘어난 캔버스일까요? 과거 이탈리아 초기 르네상스의 거장 지오토가 교황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의 예술적 감각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정확한 정원을 그렸다고 하지요. 신화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신의 완전함을 표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림 속 원에 대한 진실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원은 시각적으로 완벽함을 상징하지요. 우연이든 필연이든 그림 속 2개의 원은 렘브란트가 위대한 예술가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듯합니다. 그림 속 렘브란트는 여전히 그 자체로 화가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몇 개월 전 1669년에 그려진 자화상입니다. 그림은 차분합니다. 삶의 끝자락에 와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이지요. 렘브란트의 삶 속에는 깊은 신앙심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화가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에 의지하고 예술가로서의 소명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렘브란트의 작품 돌아온 탕자는
63세의 자화상과 같은 해, 세상을 떠나던 해에 그려진 작품이지요. 극적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자신의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엉망으로 타락해버려 집과 가족을 버리고 떠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온 탕자를 아무 조건 없이 맞이하는 아버지. 렘브란트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렘브란트 자신을 그 탕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표정이 미묘합니다. 정면을 응시하는 시선, 삶의 희노애락을 함께했던 사람들의 추억이 밀려오고 있을까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순간, 외롭고 쓸쓸한 모습이지만 화가의 그림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털 한 올, 주름 하나 빠뜨리지 않는 렘브란트의 열정과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한 인간의 거짓없는 삶의 고백이며 증언입니다. 빛이 마법사라 불리웠던 위대한 화가 렘브란트. 지금 얼굴에 비추고 있는 한 줄기의 빛이 신의 허락으로 그의 굴곡진 삶의 허물을 덮어주기를 기원합니다.